부두를 따라 크고 작은 배들이 묶여 있었다. 배들은 묶여서도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선착장에서는 상한 꼬막 무침 냄새가 났다. 꼬막 무침에 체한 적이 있던 둘째는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얼굴이 노래져서는 엄마 등에 기대 서 있었다. 부두에는 온갖 부유물들이 둥둥 떠 있었다. 바닷물은 흘수선을 넘을 듯 다가왔다. 피서객들이 객실을 다 차지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피서객들 틈에 잠깐 육지에 일보러 나왔던 섬 사람들이 모로 누워 잠을 청했다.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기름에 전 창호지 같았다. 여기저기서 피서객들의 짐이 툭툭 발에 차였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갑판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낡은 여객선에서는 질낮은 벙커시유 냄새가 났다. 선착장을 벗어난 배는 방파자 끝에 정박된 원양 어선들 아래를 지나갔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인 항구를 벗어나자 멀리 오밀조밀 건물들이 들어선 부산이 보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둘째는 배에 탄 순간부터 먹은 것을 질금대고 있었다. 곳곳에 뚜껑을 딴 분유 깡통들이 놓여 있었다. 둘째가 헛구역질을 할라치면 엄마는 재빨리 둘째의 턱 밑에 분유 깡통을 들이댔다. 비닐 장판은 끈끈해서 살갗이 달라붙었다. 갑판 위로 올라갔다. 선미 쪽에 기름에 전 창호지 같은 낯빛의 촌부들이 배의 쇠난간을 붙들고 일렬로 서 있었다. 허리가 앞으로 꺾일 때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온 토사물이 바다로 떨어졌다. 나는 갑판에 벌렁 드러누웠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발치 위에 있었다. 구름대가 천천히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질어질했다. 밑도 끝도 없이 갈릴레이 생각이 났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8글자였다.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구나. 나는 엿가락 느리듯 글자를 10자로 늘려가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을 거슬러 걸었다. 배에도 리듬이 있었다. 나는 간신히 계단을 내려가 선미 쪽으로 다가갔다. 비슷비슷한 삼배 한복을 입은 촌부들은 누가 누군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한 사람이 객실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뒷모습만 보니 그들은 똑같은 한복을 맞춰 입은 어머니 중창단처럼 보였다. 어머니 중창단들이 차례로 허리를 구부렸다. 나는 뜨겁게 단 쇠난간을 움켜쥐었다. 울컥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배에 타기 전 녹아 흘러내릴까봐 허겁지겁 핥아먹었던 누가바의 바닐라 향이 역겨웠다. 4년 만의 귀양. 아버지는 4년 전 여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섬으로 들어왔었다. 피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할아버지를 구슬러 가산을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다. 한때는 서너 척의 배가 있었다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작은 발동선 한 척이 전부였다. 할머니가 옥수수나 고추를 길러 뽑아먹는 산 밑의 밭 몇 떼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해수욕장 길목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의 집에 눈독을 들였다. 일일 생활권으로 섬까지의 교통이 편리해지면 서울에서도 피서객들이 몰려들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바다에 흩어진 비경들은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관광 상품이 될 만했다. 할아버지는 말도 꺼내기 전에 발끈했다. 내가 태어났을 무렵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 행차를 했던 할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가고 싶었다. 할머니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잠자코 있으라며 아버지에게 눈짓을 보냈다.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바락바락 대드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할아버지는 그물 걷듯 휘어잡았다. 그물이 올라오듯 할머니의 몸이 할아버지 손에 끌려 올라왔다. 그날 밤 배도 끊기고 통행금지마저 내린 그 시커먼 밤에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을 나왔다. 불과 4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했다.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 난 길만 아니었다면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할 뻔했다. 주점과 다방, 여관, 음식점들이 해수욕장 길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섰다. 배가 들어오면 동네 여인들이 고무 다라이를 들고 배를 반기러 나오던 길이 어느새 유흥지로 변해 있었다. 뱃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배에서 내렸다. 힘든 뱃일 대신에 한철 반짝 벌어 1년을 나는 장사로 눈을 돌렸다. 비좁은 길은 피서객들과 호객을 하는 상인들로 붐벼 발떼기도 힘들었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다가서며 아른 체를 했다. 오기아이가. 아버지는 비좁은 길에 우리를 세운 채 서둘러 국민학교 동창과 악수를 나눴다. 말도 마라. 네가 안 와가 발인도 못하고. 동창이 가게에 대고 소리를 높였다. 팥떡 이리 와봐라. 가게 밖으로 키가 작고 통통한 여자가 쪼르르 튀어나왔다. 내 얘기했지, 이형옥이 서울서 선생하는. 여자가 반색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교직을 그만둔 사실을 동창은 모르는 모양이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몇 사람이 아버지를 알아봤고 아버지는 서둘러 악수를 나누었다. 그물이 널린 돌담에 조등이 달려 있었다. 비좁은 마당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검게 그을린 얼굴과 오종종한 키 때문에 사람들은 일가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말다툼이라도 하듯 소리 높여 떠들어댔다. 부엌이나 변서 쪽에서 요란하게 웃으며 할머니가 뛰쳐나올 것 같았다. 툇마루 아래 할머니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가 엎어져 있었다. 신을 리 없는 쓰레빠 두 짝.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무리 사이에서 딱따구리처럼 도드라진 목소리들이 튀어나오며 아버지의 양팔에 매달렸다. 오빠! 와 이제 오십니까? 오빠 어메가 죽었습니다. 세이야 먼 길 오느라 욕봤다. 먼 길이면 다 욕이나 먹어. 아버지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며 고모들을 떼어놓았다. 알았어. 우선 아버지 좀 보고. 어두운 방구석에 틀어박혀 강소주만 들이켜던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부터 냈다. 발인 날짜 하나 딱딱 맞추지 못한 아들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려서 죽은 두 아들을 떠올렸다. 놓친 고기가 커 보이는 법이었다. 발인을 하러 왔다가 주저앉은 사내들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큰 고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곤댔다. 부르르 떨던 아버지는 구두를 던지듯 벗어두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다. 뭐라 캐쌌노? 할아버지의 호통소리가 새어나왔다. 일가 갔던 마을 사람들은 저들끼리 모종의 눈빛을 교환했다. 뭔데? 둘째가 끼어들려는데 누군가 둘째의 머리통을 밀어냈다. 어머니 어디 계시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노? 아버지가 뛰쳐나와 마당 이곳저곳을 살폈다.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염을 하고 입관한 뒤였다. 마당 한 구석, 그나마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 쪽에 병풍을 치고 시신을 모셔두었는데
11시도 되지 않아 마당은 다글다글 햇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둥거리면서 병풍 뒤로 뛰어갔다. 관을 붙들고 아버지는 오열했다. 제상의 음식들은 반나절도 넘기지 못해 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과일들도 골았다. 연신 나물과 국을 갈아 올리고 과일들도 새로 바꿔 얹었다. 새로 무친 나물에서도 갓 지은 밥에서도 꼬막 무친 냄새가 난다며 둘째는 징징거렸다. 상복으로 갈아입은 엄마와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상객들을 맞았다. 상복에 쓸린 목덜미가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엄마와 고모들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 싶으면 어디서나 치마를 벌렁벌렁 들어 올렸다. 발인 날짜가 늦춰지면서 5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소주를 마시던 노인이 말했다. 5일장이라.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인이 받아쳤다. 우짜노 아들이 못 왔는데. 아들 못 와도 5일장은 좀. 그럼 가정일의 준칙에 입에 드는 거 아이가? 준칙 위반해. 그것은 안 돼. 마당 한편의 수채구멍에는 상한 음식들이 쌓여갔다. 파리떼가 꼬여들고 금방 구더기가 슬었다.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는 통에 엄마와 아버지는 별일 아닌 일에도 티격태격했다. 매를 푸는 엄마에게 한 노인이 혀를 찼다. 아이고 아낄 걸 아끼라. 매 좀 더 올리라마. 먼 길 가는 사람 배 안 골크로. 노인 말을 고분고분 따라 고봉밥 푸듯 푸면 될 일을 엄마는 톡 쏘아붙였다. 우리 고향에선 이렇게 풉니다. 다른 노인 둘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거들었다. 그게 어디 풍습이고? 노인들의 이 말에 엄마는 심사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네, 이러면 됐나요? 우리는 그래, 니네가 알아? 엄마는 노인들 보란 듯 매를 쌓아 올렸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정말 학을 떼겠네. 어디서 똑깡똑깡 말대답이야? 대체 아빤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저기 노인네들 편이야. 아빤 누구 편? 내 편? 노인 편? 난 착한 편이다. 왜? 사사건건 아버지와 엄마는 부딪혔다. 언젠가 만나면 싸우기만 하는데 어떻게 우릴 만들었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10분은 괜찮잖아. 10분이면 충분하거든. 아버지는 고모들과 한 통속이 되어 엄마의 부하를 도두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물불 안 가리고 냅두고 보는 할머니가 병풍 뒤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카노! 소리칠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볼일을 보러 오가던 중에 들러 잠시 다리를 쉬고 갔다. 고모들은 평소 할머니와 친분이 두터웠던 할머니들이 오면 부르르 끓어넘치는 국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숨을 쉬지 못할 듯이 울다가도 정색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돕는 마을 여자를 향해 외쳤다. 야야, 불 좀 줄이라. 국 다 졸아 붙는다. 불 좀 팍 줄여. 국물 다 줘라. 당에 넣을 두부캉 안 모자라나? 나는 종종 연포국에 넣을 두부나 동생에게 먹일 과자를 사나르는 잔심부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서객이 몰려들어 배는 2편이나 증편되었다. 수많은 피서객들이 떠나가면 또 다른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깊은 밤까지 해변은 소란스러웠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아졌다. 지서장과 순경 둘뿐인 지서도 바빠졌다. 할아버지는 그곳 사내들이 그렇듯 성격이 급했다. 바다까지 몇 미터 돌아나가는 것이 귀찮아 아예 담장 한쪽에 개구멍을 냈다. 개구멍 밖으로 끝간데없이 바다가 펼쳐졌다. 아침부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해변에 가득 찼다. 원색 수영복 차림의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꼬리 긴 휘파람을 불어댔다. 몇몇 사람들은 안전요원의 경고에도 자꾸 부표 밖으로 나가려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할머니 생각에 부르르 울던 고모들도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딱 멈추고 담장 밖을 흘깃거렸다. 이른 아침 피서객들이 사라진 해변 곳곳에 쓰레기가 널렸다. 둘째와 나는 아침마다 어떤 물건들이 떨어졌는지 살피러 모래밭을 돌아다녔다. 알 빠진 선글라스를 끼고 둘째가 웃어댔다. 바람 빠진 튜브에 바람을 불어보았다. 어디가 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바지를 벗어놓고 가기도 했다. 그렇게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멸치밭이 나왔다. 해수욕장이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섬의 마른 멸치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다. 피서객들이 들어오지 않는 해수욕장 끝에서 섬 아이들이 모여 놀았다. 아이들은 멱을 감다 배가 고프면 모래밭으로 올라와 꾸덕꾸덕 말라가는 멸치의 살점을 발라 먹었다. 미역에 엉켜 파도에 밀려온 수영모자는 그날의 최고 수확물 중 하나였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꽃이 박힌 수영모였다. 막대기로 건져내려는데 쏜살같이 달려온 웬 계집애가 모자를 확채 달아났다. 뒤따라가 잡으려 했지만 모래밭에서는 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담장 안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밤이 되면 개구멍 밖에 바다부터 어두워졌다. 파도가 밀려올 때면 어둠 가운데에서 반짝 면도날처럼 하얀 날이 섰다. 문상객이 돌아가고 나면 고모들과 엄마는 툇마루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흥지 쪽의 불빛이 밤 깊도록 꺼질 줄 몰랐다. 빠른 박자의 노랫소리가 쿵쿵 울렸다. 해가 져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은 젊은이들이 모래밭에 둘러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술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술을 따르면서 아버지는 넌지시 할아버지의 의중을 떠보았다. 이제 어떡하실랍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니 조속도 걱정이고.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부분에서 엄마가 작은 소리로 화음을 넣었다. 잠시 뒤에 고모들도 합세했다. 고만고만 또래들인 4명의 여자들에게서 고만고만한 또래였었을 계집애들의 모습이 보였다. 난 널 아껴. 그건 너도 알 거요. 담장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에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건 놔. 등이 아프단 말이오. 알았으니까 놓고 말이오. 남자가 여자의 몸을 할아버지 집 담장으로 밀어붙인 모양이었다. 말 듣기 전에 못 놔. 그러니 너도 말이오. 너도 내가 마음에 있자니요. 안 그려? 작은 고모가 쿡쿡 웃었다. 어디 것들이고 충청도가. 아따 멀리도 왔네. 큰 고모가 조용히 하라며 눈을 찡긋거렸다. 우리는 숨 죽이고 연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득 우리 사이 어딘가에 끼어 할머니도 듣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애가 다는 모양이었다. 어떡하면 내 말을 믿을게요? 혈서를 쓸까? 못할 것도 없어. 네가 하라면 시방이라도 할게요. 혈서라는 말에 여자가 감동한 듯 했다. 뜸을 들인 여자가 말했다. 무섭게 왜 이려? 나는 시려. 무슨 혈서? 꼭 말로 혀야 알어? 꼭 글로 써야 알.
여자의 말은 무언가에 눌려 이어지지 않았다. 작은 고모가 아고고 간지럽다는 듯 웃었다. 간지러운 말들. 아버지도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버지의 말이 낮아졌다. 들으셨지예? 아버지도 들으셨지예? 아직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던 습관이 남아있어 아버지는 밑줄을 긋듯 꾹꾹 눌러 말을 했다. 참 멀리서들 오지예. 세상이 바뀌었어 예. 일일 생활권이 돼가 하루면 못 가는 데가 없어 예. 할아버지는 잔에 남은 술을 한 번에 털어넣었다. 정확히는 아직 일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부산에서 섬까지 3시간. 아침 일찍 움직이면 서울에서도 하루면 되지. 와! 고모들은 아버지 편을 들고 보았다. 맞네, 맞아. 일일 생활인가 뭔가.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손발 안 맞아. 딱딱 못 맞춰. 할아버지 집을 팔려는 아버지의 속셈을 엄마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은 아직 아니라는 거야. 서울에서 기차로 와서 배로 섬에 들어왔다 쳐. 그럼 그날로 서울까지 다시 갈 수 있느냔 말이지. 요는 그게 문제인 거지. 요는 엄마의 입이 문제라는 듯 아버지는 술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할아버지는 킁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다. 담장 밖에 충청도에서 온 연인들은 돌아간 모양이었다. 간질간질한 말. 엄마와 아버지도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난 널 사랑해. 너도 그건 알잖아. 아버지도 누군가의 집 담벼락에 엄마를 떠다 밀며 뜨거운 입김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아버지 입에서 나는 술 냄새에 엄마는 얼굴을 돌린다. 아파. 등에 뭐가 베긴다고. 언제면 내 말을 믿을 거야? 혈서를 쓸까? 네가 하라면 지금이라도 쓸게. 엄마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엄마의 입에서 떨어질 말을 기다리며 서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아버지의 두 눈을 말똥말똥 올려다보며 똑부러지게 말한다. 혈서는 싫어. 피는 색깔이 변해. 쓸 거면 잉크로 써줘. 아버지는 슬리퍼를 요란하게 끌면서 밖으로 나갔다. 아빠 어디가?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고모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저런다니까요. 사람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요. 젊은 남자가 바다에 대고 고함을 친다. 수정아,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줘. 사랑의 수정, 나를 받아줘. 대답은 바다가 아니라 엉뚱한 유원지 쪽에서 왔다. 이리 온나, 내 받아줄게. 사람들은 죄다 사랑을 하러 바다에 온 듯하다. 사랑을 하러 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한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아이들은 일렬로 늘어서 손을 잡고는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 파도가 덮치려는 순간 한꺼번에 뛰어올랐다.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물을 먹은 아이들이 캑캑대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버지도 섬에서 나고 자랐다. 닮았다면 누구와 닮았을까? 아이들을 유심히 보는데 그중에 수영 모자를 채간 그 계집애가 있었다. 나와 둘째는 금세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름이 뭐고? 한나, 이한나.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아이들이 웃었다. 한나, 그럼 야는 두나가.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모르고 둘째는 덩달아 웃어댔다. 너희가 한나의 뜻을 알겠느냐? 은총이란 말을 알겠느냐? 그러니 선지자 사무엘은 알턱이나 있겠느냐? 분에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데 다른 머스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을 아나? 이번에도 아이들이 웃었다.
헛교는 다니고 헷교는 댕긴다. 계집애는 이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헤엄을 치는 연습에 몰두해 있었다. 가라앉을 듯 하다가 물 위로 떠오르고 얼마 못 가 가라앉았다. 그럴 때마다 수영모자를 쓴 계집애의 머리통만 보였다. 파출소 순경 둘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입관에 놓은 관을 열고 염수까지 한 시신을 보러 몰려든 사람들이 웅성됐다. 툇마루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나는 불현듯 잠에서 깼다. 병풍은 걷어졌고 마루에서 끌어간 전구가 마당을 밝히고 있었다. 관 뚜껑이 열리고 나는 미라처럼 관에서 벌떡 일어서는 할머니를 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발인을 앞두고 아직 매장 허가도 못 받았으니 까딱하다간 5일장도 못 치르고 날짜를 넘길 게 뻔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아버지와 엄마. 지레 뒷짐지고 있다가 토만다는 동네 노인들. 길어진 초상에 동네 사람들 걷어먹인 음식값만 해도 적잖았다. 참고 누워있자니 울화가 병이 되었을 것이다. 순경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의 동창인 모양이었다. 이래꼬정 하는 내 마음도 알아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에는 우리도 빌 수 없다. 할머니의 급작스런 죽음에 이런저런 소문이 들고 일어났다. 할아버지 집으로 오던 첫날 모의를 하듯 중얼거리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크게 싸웠다. 할아버지는 고등어가 든 그물을 거두어 올리듯 할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물을 거두어 올렸다. 아고 나 죽는다! 할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속이 상한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먹던 소주병을 들고 나발을 불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곁에 누운 할머니는 죽어 있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할아버지가 지랄 같은 할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해 자는 할머니의 귀에 독약을 흘려 넣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리어왕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은 엄마의 말에 또 끊겼다. 리어왕은 아니지. 햄릿이면 또 몰라도. 한여름 무더위에 나흘이나 누워있었을 할머니 얼굴이 물크러진 수박 같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연포를 풀자 도드라진 광대뼈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잘 봐두려 했는데 뒤에 서 있던 고모가 내 눈을 가렸다. 곧이어 고모들이 오열했고 아버지가 어무이 하면서 마당을 뒹굴었다.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얼굴은 비교적 깨끗했다고 했다. 어른들 몰래 그 광경을 다 본 둘째가 말해주었다. 순경이 할머니의 입을 벌리자 쌀알이 나왔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쌀알이 꿈틀대더라고 했다. 할머니의 혀를 쭉 빼내 살펴보더라고 했다. 예, 되십니다. 순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나서 시신을 수습했다. 관 뚜껑을 닫으려는데 그때까지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던 엄마가 앙칼지게 외쳤다. 잠깐만요. 시신의 머리 쪽에 있던 사내가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시끄비야. 사람들의 눈이 모두 엄마에게로 몰려 자초지정을 대라고 캐묻고 있었다. 오른손이 아니냐고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다. 엄마는 답답한지 가슴을 두어 번 쳤다. 그러니까 왼손 위에 오른손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뭔 소리고. 이번에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엄마가 스스로 두 손을 활짝 펴서 배꼽 위에 왼손을 넣고 그 위에 오른손을 포겠다.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왼손 오른손 순서가 있나? 막내 고모가 물었다. 어른들이 다가가 시신을 살펴보았다. 오른손 맞는데. 이번에도 엄마는 가슴을 쳤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고 할머니 입장에서 봐야죠.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그게 어디 비비고? 엄마가 구시렁댔다. 법. 거참 법 되게 좋아하시네. 왼손이다 오른손이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드디어 매장 허가가 떨어졌다. 아침부터 집안은 연포국 냄새가 진동했다. 마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여는 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새로 장만한 듯 상여의 단청이 선명했다. 색색의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상여꾼들이 서둘러 연포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잠에서 깬 피서객들이 발돋움을 해서 담장 안을 엿보고 지나갔다. 하나 둘 동네 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관이 상여에 실렸다. 상여꾼들이 상여 겉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섰다. 그때였다. 개구멍으로 검게 탄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다. 아가 빠졌심도. 아이는 말을 못 잇고 손가락으로 바다만 가리켰다. 사람들이 우르르 개구멍 밖으로 나가 달렸다. 아버지는 상여와 바다를 번갈아 보며 손바닥만 비벼댔다. 뒤늦게 개구멍을 빠져나온 나와 둘째는 사람들 뒤를 따라 달렸다. 아이들이 모여 서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바다로 들어가 자맥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번 혼자만 나왔다. 어른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삼배옷이 물을 먹고 축 늘어졌다. 옷을 벗어던진 어른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1, 2분이 길게 느껴졌다. 옆에 있었는데 잠깐 딴 데 본 새 없어지시니도. 아이가 울고 있었다. 몇 번의 헛자맥질이 이어졌을까? 잠시 뒤 물속에서 솟구친 머리가 소리를 질렀다.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그쪽으로 몰렸다. 계집아이였다. 수영 모자를 썼던 그 계집아이였다. 얼굴이 파리했다. 어른들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인정사정 없이 가슴을 눌러댔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앙상한 가슴이 덜컹 움직였다. 몇 분이 흘렀을까? 여자애가 입으로 물을 토해냈다. 캑캑. 두어 번 기침을 하더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다 큰 계집애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울었다. 할머니는 평생 총청 걸어다니던 고사틀 상여 타고 마지막으로 돌았다. 아이고 변태이! 상여 위에 앉아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며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피서객들은 상여를 보자 물러섰다. 행렬은 꼬리를 물고 길어졌다. 돈을 꾸었거나 꿔졌거나 떼었거나 부침개를 나눠 먹었거나 물 좋은 고기를 가로챘거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거나 동네 사람 누구 하나 할머니와 추억 없는 사람이 없었다. 상여를 따라오던 노인들이 중얼거렸다. 까딱했으면 6일장 될 뻔했다. 6일장은 안 한다. 9일장이지. 한 노인이 궁금하다는 듯 다시 물었다. 와 9일장일꼬. 3일 5일이면 다음은 7일이지. 그 많은 객식을 우찌다 알끼고. 하 9일장으로 했다간 위에 소리가 들어갈 끼다. 가정일의 위반으로다가. 해안가로 상여가 들어섰다. 누군가 와 곡을 나나노 했다. 아버지가 아고 했다. 고모들이 따라 했다. 곡을 하던 엄마가 깨진 병 조각이라도 밟은 듯 어쿠 했다. 또 뭐야? 제발 좀 가자. 아버지의 지청구가 이어졌다. 엄마는 김치 생각을 했다.
담궈놓고 입도 대지 못한 지금은 촉국이 되었을 김치 생각을 하자. 이제 좀 살만한 모양이라고 혼자 웃었다. 미역에 감겨 쓸려갔다 다시 밀려오는 것은 꽃이 달린 수영모자였다. 계집애가 물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물속에서 수영모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계집애는 사경을 헤매었을 것이다. 이젠 내 거야. 쓰는 게 임자. 나는 얼른 수영모자를 썼다. 해안선 끝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점점이 멀어졌다. 할아버지는 그 이듬해 집을 팔고 서울로 왔다. 서울로 와서는 뒷방 노인네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 집을 아내에게 아버지를 선생이라고 소개했던 동창에게 팔았다. 선생이라 자랑스럽다던 그 친구는 아버지가 선생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학생들만 가르친 아버지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할아버지의 그 집은 관광 상품점이 되었다가 여관이 되었다가 러브 호텔로 바뀌었다. 호텔 프런트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는 여자 혼자 투숙하겠다고 하자 의심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그 뒤로도 몇 번 나는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다. 어느 날 엄마가 말한 내용을 찢어버리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보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느라 수년을 떠돈 사람처럼 아버지가 돌아왔다. 사명감과 함께 내 속의 10박자 리듬감도 다른 박자로 옮겨 탔다. 상급생이 되면서 배운 수사법에 빠져든 탓도 있었다. 내 속의 문장은 만연체로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길고 또 길어졌다. 나는 멀어지는 상여를 보며 서 있었다. 나도 할머니처럼 거기로 국수 뽑듯 애 6쯤 낳고 나면 시원하게 빗장 풀듯 두 다리를 열게 될까? 할머니가 알면 조금은 슬플 것 같았다. 이런저런 모습 다 두고 하필 거기로 할머니를 떠올리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마지막 길을 떠났다. 총총총 총총총 이만 총총.